어머니,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희생이 단 한 번의 쿵 소리로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리는 저의 이기심이 만든 소리였습니다. 제 이름은 윤지수. 지금 생각하면 철없고 이기적이었던 30대 후반의 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은 출장이 잦았고 저는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고통스러울 만큼 버거웠고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는 저를 언제나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짐을 덜어준 분이 바로 시어머니 박정자 여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올해 73이셨습니다. 허리가 좋지 않으셨지만 5년 전 손주 도윤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저희 집에 오셔서 3살 난 손주를 돌봐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3번만 부탁드렸는데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어머니는 점차 저희 집의 전담 육아 도우미가 되어 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의 삶을 완전히 접고 오직 도윤이와 저를 위해 사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늘 제가 회사 팀원들과 약속이 있어서요. 한두 시간만 더 놔주시면 안 될까요? 저녁 식사 전에 데려갈게요. 저의 무심한 부탁에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얼굴 가득 번지는 그 미소는 언제나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걱정 말고 갔다 와라. 우리 강아지 내가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천천히 오렴. 요즘 내가 회사 일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다 안다. 저는 시어머니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힘들었으니까요. 아이를 키우는 고통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서 도움을 받는 것은 권리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께 말도 함부로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신경질을 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가 낮잠을 너무 짧게 자는 거 아니에요. 애가 왜 이렇게 칭얼거려요? 제대로 안 봐주시나? 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으면 시어머니는 늘 죄송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미안하다, 지수야. 오늘 낮에는 자꾸 깼어. 엄마가 좀 더 잘 재워볼게.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거니 이해한다.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는 저의 이기심을 채우는 기름이 되었고 제가 잔소리를 하면 어머니는 더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노력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허리 통증,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스트레스가 시어머니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저는 저의 고통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착각했습니다. 이 며느리의 이기심 뒤에 숨겨진 시어머니의 희생, 그녀는 언제쯤 이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도윤이가 5살이 되던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회사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이틀 밤샘 근무를 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퇴근했습니다.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앉아 도윤이와 블록놀이를 해주고 계셨습니다. 시간은 이미 아침 7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시고. 어젯밤에 제가 일찍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저는 제 피로 때문에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피곤함이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도윤이가 늦게까지 엄마 기다린다고 했어. 괜찮아. 너도 고생했다. 들어가서 얼른 자렴. 엄마는 좀 이따 잘게.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죄송한 마음 대신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주무세요라고 퉁명스럽게 말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윤이를 안은 채 쓰러져 계셨습니다. 도윤이는 놀라 울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곁에는 어머니가 드시려다 놓친 듯한 진통제와 한약 봉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머리는 하얗게 비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 저는 그제야 지나친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가 왜 쓰러지셨지? 혹시 내가 아침에 짜증내서 혹시 이 5년 동안 너무 무리해서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온통 죄책감이었습니다. 남편 영훈 씨가 달려왔고 우리는 병원 응급실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과로와 영양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의식 소실입니다. 허리도 많이 안 좋으신데 평소에 무리하신 것 같아요. 검사 결과 노인성 디스크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과로와 영양 부족.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는 텅 비었습니다. 저는 제 몸이 힘들다는 핑계로 시어머니에게 무한한 짐을 지워드렸는데 정작 어머니는 당신의 몸을 돌볼 여력조차 없으셨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의 모든 것을 손주 육아에 쏟아부으셨는데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었습니다. 의사의 충격적인 진단. 어머니의 희생을 애써 외면했던 며느리의 가슴을 짓누르는 죄책감은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할까요? 다음 회를 놓치지 마세요. 남편 영훈 씨는 당장 친정어머니께 도윤이를 맡기고 회사에 급히 휴가를 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오늘은 내가 어머니 곁을 지킬게. 당신은 가서 좀 쉬어라고 말하고 시어머니 병실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행히 안정을 되찾고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잠든 시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나 거칠고 뼈 마디마디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쉴 새 없이 손주를 안고 먹이고 재우고 청소했던 고생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손의 주름과 굳은 살이 왠지 모르게 저를 원망하는 것처럼 느껴져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이 손을 잡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없었구나.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침대 옆 탁자 위에서 낡고 작은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지고 모서리가 다 닳아버린 그 수첩은 시어머니가 늘 곁에 두고 쓰시던 것이었습니다. 호기심과 죄책감 그리고 무서움이 뒤섞여 저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도윤이를 돌보기 시작한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쓴 5년치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2020년 5월 1일 오늘 처음으로 도윤이를 돌봐줬다.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 지수가 힘들어 보이니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기쁘다. 다만 지수가 어머니 왜 벌써 깨웠어요? 할 때 내가 혹시 못나서 애를 일찍 깨웠나 하는 마음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다. 도윤이가 밤에 잘 자도록 내일은 더 잘해야지. 나는 못난 엄마고 시어머니지만 내 손주한테는 최선을 다해야지. 2021년 8월 17일 지수에게 또 잔소리를 들었다. 애가 왜 이렇게 산만해요? 제대로 안 봐주시나? 라는 말에 순간 울컥했지만 참았다. 지수가 나보다 10배는 힘들 것이다. 아이도 키워야 하고 회사도 다니고 나는 집에서 쉬는 사람이니 당연히 내가 더 노력해야지. 내가 못나서 미안하다. 나 때문에 지수가 힘든 건 아닌지 걱정이다. 시어머니는 제가 짜증을 낼 때마다 당신 탓을 했고 제가 무례하게 굴 때마다 저를 이해하려 노력하셨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며느리에 대한 원망 대신
오직 며느리를 향한 미안함과 손주를 향한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첩을 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장은 며느리에게 5년간의 잔인한 진실을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수첩 속의 며느리의 이기심이 만든 가장 충격적인 기록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시간은 흘러 제가 시어머니께 가장 모질게 굴었던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24일, 도윤이 크리스마스 선물 사주느라 이번 달 용돈을 다 썼지만 도윤이가 좋아하니 그걸로 됐다. 오늘 지수가 너무 피곤하다고 밥을 대충 먹길래 속상했다. 어머니는 쉬세요.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면 좋으련만 지수는 늘 나를 피곤해하는 눈치다. 내일은 지수가 좋아하는 장조림을 만들어줘야겠다. 지수가 잘 먹어야 힘을 내지. 나는 허리가 아파도 괜찮다. 며느리는 나보다 더 힘들 거야. 허리야, 조금만 더 참아다오. 시어머니의 허리 통증은 이미 2년 전부터 심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리야, 조금만 더 참아다오. 그 간절한 문장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진작 병원에 모시고 갔더라면, 혹은 제가 하루만이라도 아이를 봤더라면, 그 모든 가능성을 제가 짓밟아 버렸습니다. 2024년 3월 29일, 오늘 지수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지 퇴근하고 와서 나에게 신경질을 냈다. 이 집이 놀이터예요? 애 교육 좀 시키세요. 순간 내가 너무 무능한 건가 싶어 눈물이 났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 하지만 내가 더 잘해주면 된다. 도윤이와 지수, 두 사람 모두 나에게는 소중한 내 가족이니까. 내일은 더 웃어줘야지. 내가 웃어야 지수도 마음이 편할 거야. 일기장 속에는 매일같이 며느리에게 들은 잔소리와 그 잔소리를 내가 부족해서 며느리가 나보다 더 힘들어서라고 합리화하며 스스로를 다그치는 시어머니의 절절한 반성과 다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짜증을 낼 때마다 당신 탓을 했고, 제가 편히 쉬도록 당신의 고통을 숨겨왔던 것입니다. 수첩을 안고 병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5년치 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의 이기심과 무례함이 시어머니의 낡은 수첩 속에서 피눈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된 며느리였나. 시어머니의 희생을 짓밟고 오히려 그분에게 죄책감까지 안겨드렸구나. 저는 그 수첩을 가슴에 안고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히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평생 갚지 못할 은혜와 너무나 뒤늦은 깨달음에 대한 처절한 후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신 것은 육아 때문이 아니라 저의 모진 말과 저를 향한 끝없는 배려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잠든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 그리고 고생으로 굳어진 손. 그 모든 흔적들이 지난 5년간 시어머니가 감내해야 했던 무거운 짐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수첩을 읽은 며느리에게 닥친 참회의 밤. 그녀는 깨어난 시어머니에게 과연 어떤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새도록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어나시면 가장 먼저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고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제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깨어나셨습니다. 링거를 맞고 계셨지만 얼굴에 희미하게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지수야, 너 어젯밤에 잠도 못 잤니?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 내가 괜찮으니까 너는 들어가서 쉬렴.
우리 도윤이는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또다시 당신의 고통을 숨기고 저를 배려하는구나. 낡은 수첩 속에서 익었던 며느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 저를 다시 한번 강타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잡고 계신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제 얼굴을 시어머니의 손등에 대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시어머니의 굳은 살 위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목이 메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 한마디도 제대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얘가 왜 이러니? 미안해할 게 뭐가 있어. 엄마가 잠시 무리했나 보지. 그만 울어라. 너 울면 나도 마음이 안 좋다라며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저는 수첩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수첩 속의 기록들이 시어머니에게는 너무나 아픈 기억일 테니까요. 저는 대신 제 마음속에 가장 진실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께 너무 모질게 굴었어요. 어머니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고 제가 힘든 것만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아프고 힘든 분인데 저 때문에 쓰러지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낡은 수첩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걸 봤어요. 이 안의 글들이 저를 죽도록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수첩을 받아드시더니 다시 제 손을 잡은 채 가만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괜찮다, 지수야. 괜찮다라고 말하는 듯한 따뜻하고 깊은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도윤이는 제가 돌볼게요. 어머니는 이제부터 어머니의 삶을 사셔야 해요. 여행도 다니시고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병원 가서 허리 치료도 열심히 받으셔야 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잡은 채 지수야.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 그걸로 됐다. 내 마음 안다. 라고 젖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흐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당신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알고 계셨지만 단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이해와 사랑으로 저를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용서와 며느리의 변화. 이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 제가 살면서 시어머니께 한 번도 해드리지 못했던 가장 중요하고 진실된 말을 처음으로 입 밖에 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눈 속에는 저를 향한 깊고 넓은 사랑의 바다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고 사랑해요. 이 세상 그 어떤 시어머니보다 저를 아껴주셨고 우리 도윤이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제부터 제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어머니가 제 엄마예요. 제가 이 말을 하자 시어머니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우시던 시어머니는 이윽고 젖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지수야. 네, 그 말 한마디면 엄마는 됐다. 정말 고맙다. 그날 이후 저희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퇴원하신 후 저는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에게는 가사 일만 부탁드렸고 육아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어머니는 이제 손주 보느라 고생할 일 없으니 매일 아침 병원에 가셔서 허리 물리치료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직장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해 육아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곧바로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육아가 힘들다고 시어머니께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새로운 옷을 사드리고 맛있는 반찬을 해드리고 주말에는 남편과 함께 두 분만의 따뜻한 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습니다. 지수야, 내가 힘든데 왜 자꾸 이러니라며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시자 점차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하셨고 허리 치료도 열심히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친구분들과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시고 문화센터에서 노래 교실도 다니시며 당신의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당신만의 시간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물론 육아는 여전히 힘듭니다. 회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고단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아이를 재우다 허리가 아플 때마다 저는 쓰러져 계시던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과 낡은 수첩 속에 며느리는 더 힘들 거야 라는 글귀를 떠올립니다. 그 글귀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저의 이기심을 다스리는 양심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저녁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수야, 내 덕분에 엄마가 요즘 정말 행복하다. 우리 도윤이도 내가 잘 돌봐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고맙다, 내 며느리. 이제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 저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계는 빚을 지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낡은 수첩은 이제 저의 마음 속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이기심에 대한 경고이자 사랑을 실천하라는 다짐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진심은 아무리 늦더라도 반드시 전달됩니다. 그날 밤 제가 어머니께 처음으로 말했던 어머니 사랑해요 라는 짧은 고백처럼 말입니다. 참회 창호이라는 단어는 후회에 그치지 않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행동으로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의 깨달음 이후 저는 시어머니께 그 참회를 매일매일 보여드리려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퇴원하신 후 남편 영훈 씨와 저는 살고 있던 아파트 대신 시어머니 댁에서 당분간 함께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안 된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이 결정은 시어머니에게도 저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50년을 사셨습니다. 그곳은 시어머니의 추억과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들어와 불편해하실까봐 걱정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애들이 같이 살아준다면야 이 늙은이에게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니? 고맙다, 지수야. 저는 시어머니의 낡은 수첩에 적혀 있던 내용을 영훈 씨에게도 조용히 말해 주었습니다. 영훈 씨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며느리만 당연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아들인 자신조차 무심하게 외면해왔다는 사실에 영훈 씨도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나도 정말 불효자였어. 어머니가 허리 아프다는 말씀 하실 때마다 에이, 연세 드셔서 그렇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영훈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영훈 씨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퇴근하자마자 어머니의 방으로 가서 허리 마사지를 해드리고 함께 건강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도윤이도 이제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할머니를 모시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5살 아이의 눈에도 가족 안의 따뜻한 배려가 중요하다는 것이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며느리의 깨달음은 아들과 손주에게까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짊어진 짐은 육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모르는 시어머니의 또 다른 고통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으셨고, 저는 회사에 육아 시간을 신청해 오후 4시에 퇴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를 돌려보내고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공원 산책 많이 하셨어요? 다리는 괜찮으시고요? 제가 여쭈면 시어머니는 소녀처럼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응, 오늘은 동네 정자에서 친구들하고 2시간 동안 웃고 떠들었단다. 지수 내 덕분에 이렇게 호강하는구나.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의 삶을 되찾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건강검진 결과지였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병원 진료를 챙겨드린 것은 퇴원 이후부터였지. 그전에는 어머니가 스스로 다니셨기에 저는 결과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몇 년 전의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결과지 내용 중 한 부분이 제 눈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검사 소견, 유방 석회화 소견, 정기적인 추적 관찰 필요, 추가 권고 사항, 유방암 가능성 배제할 수 없으므로 3개월 내 정밀 검사 요망.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이미 암 가능성을 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첩과 결과지 어디에도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제게 알리거나 걱정했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왜 이걸 숨기셨지?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처럼 섬광이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무서운 소견을 알고 계시면서도 당신의 검진과 치료보다 손주 육아를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제가 애가 왜 이래요? 제대로 안 봐주시나? 라고 짜증을 냈을 바로 그 순간에도 시어머니는 당신의 몸속의 병마의 그림자를 안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희생은 제가 생각했던 육아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희생이었습니다. 자식과 손주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뒤로 미루신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침묵 속에 숨겨진 암 가능성. 며느리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늦은 깨달음이 더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저는 낡은 결과지를 손에 쥔 채 병원에서 돌아오신 시어머니를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해맑게 웃으셨습니다. 지수야, 너 오늘 일찍 왔구나. 도윤이 간식 줬니? 저는 차마 시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잠시 저 좀 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낡은 종이를 보자마자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사실이에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검진을 미루신 거예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지수야,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내가 도윤이 봐달라는 말을 못할까봐 그랬다. 너 얼마나 힘들었니? 회사 다니랴, 애 키우랴. 내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그때는 도윤이가 너무 어렸지 않니? 내가 없으면 누가 우리 강아지를 봐줄까 싶어서. 시어머니는 당신의 건강보다 며느리 아니와 손주의 돌봄을 먼저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따뜻하게 시어머니를 대했더라면, 조금만 더 주변을 살폈더라면, 어머니는 당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의 이기심이 시어머니에게 병을 키울 시간을 준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죄송하다는 말도 염치 없지만 정말 죄송해요. 당장 내일 예약 잡을게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강한 태도에 놀라시는 듯 했습니다. 지수야, 괜찮다. 이거 옛날 검사야. 그때 괜찮다고 해서. 아니요, 어머니, 검사 소견에 추적 관찰하라고 했잖아요. 왜 괜찮다고 판단하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돌볼 거예요. 제가 어머니의 보호자예요. 제가 어머니의 삶을 지켜드릴 거예요. 저는 영훈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당장 다음 날 서울의 대형 병원에 시어머니의 정밀 검진을 예약했습니다. 며느리의 뼈아픈 후회와 단호한 결단. 시어머니의 몸속에 있는 병만은 과연 어떤 크기로 자라나 있을까요? 다음 회에 시어머니의 긴 싸움이 시작됩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저와 영훈 씨의 손을 잡고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내내 불안해하셨습니다. 괜히 너희들 걱정만 끼치는구나라며 미안해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뿌리세요. 어머니 건강하셔야 우리 모두가 행복해요. 정밀 검진은 길고 힘들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동안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의 낡은 수첩과 암 가능성 소견서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입맛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5년 동안 시어머니가 느꼈을 외로움과 고통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함께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유방석회화 소견이 유방암 초기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전이는 없고 크기도 작지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유방암 초기. 다행이라는 말과 무서운 말이 동시에 귓가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지만 저보다 저를 더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수술하면 완치될 수 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초기 단계이므로 수술 후 경과가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치료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환자분의 체력과 정신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옆에서 지켜드릴게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도윤이도 어머니의 힘이 되어줄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눈을 바라보시더니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지수야, 고맙다. 내가 있어 든든하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곧바로 회사에 장기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남편은 걱정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나 때문에 5년을 고생하셨는데 지금은 내가 어머니의 5년을 돌려드릴 차례예요. 저는 시어머니의 투병 생활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식단을 짰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드리고 잠들기 전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찬송가를 함께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지극한 간호와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투병의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또 하나의 숨겨진 이야기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 가족에게 남은 마지막 비밀은 무엇일까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더디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시어머니는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와 무기력증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시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머리를 직접 깎아드리고 구토를 닦아내며 힘들어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너에게 짐이 되는구나.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어머니 딸이잖아요. 어머니가 제 삶의 전부예요. 이 5년 동안 어머니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시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향한 깊은 감사함을 눈빛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지수야, 사실 엄마에게는 너희 시집 오기 전에 너희 시아버지와 헤어졌던 시간이 있었단다. 아주 짧았지만 그 일 때문에 내가 평생 죄인처럼 살았다.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시아버지와의 사소한 오해와 다툼으로 잠시 집을 나가 따로 지내던 짧은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무 젊고 어리석어서 내 시아버지가 나를 용서했지만 나는 늘 죄책감에 시달렸다. 혹시나 너희들이 알까봐, 내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할까봐.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더 완벽한 시어머니가 되려고 애썼던 것 같아. 내 몸이 부서져라 너희를 돌봤던 이유도 혹시나 너희가 나를 내칠까봐 두려워서였단다. 시어머니의 고백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희생과 노력 뒤에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애가 왜 이래요? 제대로 안 봐주시나? 라고 짜증을 낼 때마다 시어머니는 당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제게 죄책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의 무게를 담고 있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해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과거의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우리 가족은 어머니를 사랑해요. 과거의 아픔을 고백하고 진정한 용서를 받은 시어머니. 이제 이들에게는 건강한 미래만이 남았을까요? 며느리는 자신의 참회가 완벽했는지 돌아봅니다. 긴 투병과 항암 치료 끝에 시어머니는 암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건강을 되찾으셨고 예전보다 훨씬 밝고 활기찬 모습이셨습니다. 수술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은 다시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지수야, 나 요즘 너무 행복하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 너 덕분이야.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이제는 희망과 평화가 느껴지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가 저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려주셨잖아요. 이 5년 동안 저는 이기적인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딸이 되고 싶어요. 저희는 공원의 벤치에 앉아 도윤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는 이제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도윤이를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저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엄마의 복이다. 이제 나 없이도 혼자서도 잘 크겠지. 저는 문득 시어머니의 낡은 수첩을 떠올렸습니다. 그 수첩은 아직도 제 서랍 깊은 곳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양심의 거울입니다. 제가 혹시라도 다시 이기심에 물들까봐 혹은 감사를 잊을까봐 저를 지켜주는 수호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께 매일같이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요. 시어머니는 이제 제 사랑 고백에 익숙해지셨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아이, 이 녀석. 또 시작이네. 알았다, 알았어. 엄마도 우리 지수 사랑한다. 시어머니는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눈가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계는 희생을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단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매일의 감사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시어머니의 쓰러짐과 낡은 수첩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후회하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완치 판정 후 저희 가족의 삶은 비로소 진정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의 삶을 되찾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간 숨겨왔던 재능까지 발견하셨습니다. 허리 치료 후 건강해지신 시어머니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미술 수업을 듣기 시작하셨는데 타고난 감각으로 놀라운 그림 실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린 그림은 주로 손주 도윤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고 있는 모습, 뛰어노는 모습, 블록을 쌓는 모습. 그 그림들에는 5년 동안 시어머니가 도윤이를 돌보며 느꼈던 조건 없는 사랑과 행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그림들을 제게 보여주실 때마다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지수야, 이 할미가 그림으로 도윤이의 어린 시절을 평생 남겨주고 싶었단다. 내가 바빠서 보지 못했던 도윤이의 예쁜 순간들을 말이야. 그 말을 듣자 저는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짜증만 냈던 그 시간에도 시어머니는 도윤이와 저를 위한 아름다운 기록을 남겨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그림들을 모아 작은 액자에 넣어 시어머니 방에 걸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 그림들은 저희 가족에게 화해와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능 발견은 가족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며느리는 이제 이웃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용기를 냅니다. 저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전에 저는 육아와 회사 일에 지쳐 늘 날이 서 있었고 남들에게 쉽게 짜증을 내는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께 했던 것처럼 이웃들에게도 무심하고 이기적이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육아 품앗이 모임에서 저는 다른 엄마들에게 종종 신경질을 냈습니다. 제대로 안 보셔서 애가 다쳤잖아요. 제 아파트에 자꾸 오지 마세요. 등등 저의 이기심이 만든 상처가 많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깨달음 이후 저는 그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낡은 수첩처럼 제가 그들에게 주었던 상처를 제가 먼저 치유해야 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육아 모임 단톡방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의 이기적인 행동과 말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제가 가장 힘들다고 착각하며 주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신 후에야 비로소 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라도 달라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넓은 마음으로 저를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을 올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과를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진정한 참회는 가장 부끄러운 과거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육아 모임 엄마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지수 씨,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우리도 다 아이 키우는 엄마들인데 지수 씨 마음 이해해요. 우리도 사실 지수 씨 때문에 서운했던 적 있지만 이렇게 먼저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잘해봐요. 저는 그들의 따뜻한 말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용서뿐만 아니라 이웃의 용서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며느리의 진심은 이웃의 마음까지 움직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세상에 되돌려줄 수 있을까요? 그녀의 새로운 인생 2막이 시작됩니다. 이후 저는 회사에 복직했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동료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도움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제 업무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히 육아로 인해 힘들어하는 동료들을 보면 시어머니의 낡은 수첩에 적힌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나보다 10배는 힘들 것이다. 저는 그 동료들에게 먼저 다가가 괜찮아요. 제가 도울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그림을 보고 영감을 얻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주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봉사 활동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린 도윤이의 그림처럼 다른 할머니들에게도 손주와의 소중한 순간을 그림으로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미술 봉사 활동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제 진심 어린 설득에 기꺼이 응해 주셨습니다. 지수야,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생각하니 이 어미가 도와야지. 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게 변한 걸 보니 정말 감사하다. 시어머니와 저는 함께 동네 복지관으로 가서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들에게 손주의 초상화를 그려드리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능숙하게 붓을 놀리셨고 저는 옆에서 그림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할머니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쁜 우리 강아지 모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네. 우리 며느리한테도 고맙다고 말해야겠어.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의 참회는 단순히 시어머니께 잘해드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제가 받은 사랑과 용서를 세상의 다른 가족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완성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사랑과 봉사를 통해 서로에게 깊은 행복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한 가지, 시어머니께 말하지 못한 작은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고백은 무엇일까요? 시어머니와 저는 이제 단순한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한 가지, 시어머니께 말하지 못한 작은 비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시어머니의 낡은 수첩을 훔쳐봤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수첩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지만 허락 없이 사적인 일기를 훔쳐본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그 수첩을 허락 없이 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안에 어머니의 아픔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이기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지수야, 엄마는 내가 그 수첩을 봐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단다. 내가 그 글들을 읽고 얼마나 마음 아팠을지 안다. 하지만 그 아픔이 너를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지 않니? 내가 수첩을 받기에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어. 고맙다, 지수야. 너를 용서한다. 시어머니의 두 번째 용서는 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찌꺼기까지 씻어주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저에게 희생이 아닌 사랑을 가르쳐주는 손입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오래오래 봉사를 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저를 반성하며 저는 오늘도 시어머니께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